국민들이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는 이 세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넘지 말아야 될 금도의 선을 넘은 지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네. 검찰 이야기만 해도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망각의 시간을 계속 가질 경우에 정말 미래도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흑 역사를 한번 쭉 일배를 해 주신다고요?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야기가? 뭐 일제 강점기 시대야 뭐 정말 식민지 피지배국가로서의 그런 경찰의 모습이었으니까 예. 뭐 한마디로 그 정권의 주구 역할을 했던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근데 뭐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야 순사 온다 하면 어렸을 때 울음을 뚝 그쳤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경찰이 폐악거리를 많이 했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앞잡이하면 경찰이 예. 먼저 연상이 됐고 예. 검사 이런 것보다는 예. 그렇죠. 그럼 이승만 정권 시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승만 정권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경찰이 압도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고 네. 검찰이 때로는 경찰의 부역자 역할, 뭐 꼬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꼬봉 역할도 하고 경찰의 꼬붕이 검찰이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검찰이 경찰한테 반항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별 힘을 못 썼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당시의 현 주소를 짚어볼 수 있는 좀 사건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승만 정권 시대 때 돌아보면 가장 하나를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반민특위 네. 해산을 꼽고 싶습니다. 네네. 그때 사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건 굉장한 염원이었고 그럼요. 그리고 재헌국회 때 특별법도 만들어져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이승만 정권이 계속 반민특위를 비난하는 그런 성명들을 막 발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그때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기로 그 유명한 노독술 같은 경찰관이 반민특위 요원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꾸며서 예. 결국은 그때 당시에 체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경찰들이 앞장서서 반민특위를 습격을 해가지고 예. 무장 해제시키고 쫓아내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그때 벌어졌었죠. 예. 그게 한마디로 전 국민들의 염원이나 바램들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리고 경찰의 그 무소불위의 힘을 증명해 보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친일파 세력들한테 면죄부를 다 줘버렸고 지배 세력으로 그들이 등장하는 계기도 됐고 예. 정의는 무너졌죠. 그래서 그 사건을 물론 뭐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53년도 54년도에 이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때 당시 경찰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검사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됩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 김병로 선생님 같은 분도 그때 대법원장으로 이건 한시적이다.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을 믿을 수 없으니. 그래서 검사한테 이렇게 법률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검찰 중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없다면서요? 예, 그건 뭐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때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좀 정신 차리고 경찰 조직이 좀 정비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떼어서 경찰에 넘긴다. 이런 계획이었다라는 겁니까? 예, 원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번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박정희 정권 시대 때도 보면 그때는 이제 경찰에서 권력의 축이
중앙정보부로 왔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가 그렇죠. 대표적이죠. 예, 예,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 조작해서 8명 사형시키고 17명은 무기징역을 받고 재판 선고된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하고 예. 그래서 국제형사법학회에서 사법 암흑의 날이다라고 명명까지 하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사건을 조작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검찰은 거기서 막말로 끽소리도 못하고 조연급 역할만 하고 뒤치다거리 하는 일들을 쉽게 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 뒷처리 전담만 아니었나요? 뒷처리 전담. 그렇습니다. 이게 이승만 정권 때 경찰에 부역했다고 보면 이번에는 중앙정보부에 부역하는 그런 꼴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검찰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앞서갔던 때는 아닌 거죠. 박정희 정권 때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이게 참 묘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보안대가 주축이 돼서 전두환 정권 때는 오히려 득세를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가 창립된 이래로 최초로 털리게 되지 않습니까? 보안사한테 털리죠. 예, 보안사한테 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중앙정보부 지금은 국정원이지만 국정원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특히 납부거부 사건들이 대량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작 사건들이 만들어지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김근태 고문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그때 민청년 의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네. 문기동이가 떠오르는. 진짜 그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그래서 마치 성을 도구화해가지고 한 거다라고 해서까지 그 운동권 세력들을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50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씨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을 맡겨보니 굉장히 믿음직하게 충견 노릇을 잘한다고 하는 게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다라고 안착을 한 거죠. 이제 좀 위치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는 검찰은 한마디로 방송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꼬붕. 예, 꼬붕입니다. 꼬붕. 중앙정보부나 경찰이 꼬붕이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그래도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인정은 받는. 예. 그러니까 조금 격상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검사 박철원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검사가 무슨 역할을 그렇게 했는데? 아니죠. 실제로 박철원 그분이 했던 게 그때 당시에 김기춘을 검찰총장으로 등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네. 쓰고요. 그러면서 가령 그 유명한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서 대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권을 안정을 유지하고 권력을 행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권의 입장에서는 얘들은 똑똑한데 말도 잘 들어요.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시키면 시키지 않는 것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능력들을 발휘해주고 그러니까 아무튼 안착을 하게 되는. 그 유서대피 이런 것 같은 이제 이제 검찰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앞서서 이승만 정권 때나 박정희 정권 때나 내지 그러니까 더 범위를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까지 확장을 해서 그러면 중앙정보부든 경찰이든 그때는 치안본부 이랬으니까 이런 데서 이 사건 그러니까 저 이제 기소해라. 쉽게 오더 내리면.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보더라도 좀 무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항한 적은 없습니까, 검찰이? 반항한 적이 몇 건 있었죠. 몇 건 있었는데 처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깨졌나요? 가령 이승만 정권 시대 때 그 최대교 검사 같은 경우 이명신 장관 부패 비리로 해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명신 장관이 상공부 장관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생신날 줘야 된다고 온갖 데서 다
돈과 물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줬고 뭐 이런 일들이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선시대 진상품 몰릴 때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승만 정부는 당연히 수사들을 못하게 방해를 했고 네. 기소도 못하게 하죠. 근데 했죠, 그냥. 검찰이 예. 부패 혐의로? 예. 그렇게 했는데 무죄가 나버렸어요. 그게.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서 이제 처참하게 검사들이 깨지죠. 그리고 가령 그 인혁당 1차 사건 같은 경우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있었으니까 도저히 이건 기소할 수 없다라고 이영훈 검사 같은 사람이 반항을 하죠. 그건 기계 힘든 검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있었어요. 그랬는데 빨갱인데 무슨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기소를 해라고 강요를 했고 수사검사들은 거부하고 그런 상황에서 밤에 다른 검사 시켜서 기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옷 벗고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검사 개개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반항이고 또 거의 대부분은 실패한 반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 조직이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 직접적 계기가 된 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김영삼 정권 때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2.12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5월 광주항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건에서 이제 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니까 고소 고발을 했죠.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한참 뭐 나왔던 메뉴였죠. 근데 그때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게 죄는 인정이 되는데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관인데 국가가 안정돼야 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미 이 10몇 년 동안 국가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유로 용서를 내주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밝혔다고요, 검찰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불기소 결정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쓰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또 고소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공소권 없음, 선고한국대가 처벌할 수 없다.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미 새로운 헌정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쿠데타가 아니다라는 논리였죠. 그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었고 뭐 엄청난 여론들이 그때 막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특별법을 만들게 되고 이제 처벌을 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저도 꼭 언급하고 싶은 게 그때 용서를 해준다든가 또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다 검사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헌정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한 그 어이없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국민 여론이나 여망과는 무관하게 엉뚱하게 갔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견제와 균형처럼 제동이 걸렸다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되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다음부터 질주해버렸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뭐 체포해가지고 뭐 처벌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하면서 검찰이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획득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전직 있습니다. 대통령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 아니라 검찰 기고만장해지는 결정적 계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이러니인데 진짜 아이러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또 역설적인 게 사실은 이제 우리 김대중 정부하고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이제 정보기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개혁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꾸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이 대대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것들이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대선 자금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민주화 내지 투명화의 혜택을 검찰이 고스란히 가져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역설적으로 또 가능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너희 독립성을 보장해 줄게라는 취지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당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그 대선 자금인데 네.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최측근들이 이 전부 구속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으니까 안희정, 이광주 이러신 분들 이제는 자기들이 못할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대통령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걸 실제로 해봤고 그리고 결국은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이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자금 수사라든가 아니면 12.12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전두환 노태우 수사나 재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힘을 비축했고 역설적으로 민주정부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니까 그 칼을 결국은 들이대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까지 이루어졌다. 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국민들도 이건 정말 너무한다라고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검찰공화국 책 써야 되겠다고 쓰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네, 오늘 이 검찰개혁의 화두로 첫 번째 시간 이제 꾸며봤는데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가슴에 와닿는 게 이거네요. 한마디로 역설 내지 그러니까 역효과잖아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역효과. 민주화의 역효과가 검찰의 기고만장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결과를 빚었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런 점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민주주의적 통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점을 확인하면서 첫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이죠.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검찰이 때로는 경찰의 부역자 역할, 뭐 꼬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꼬봉 역할도 하고 경찰의 꼬붕이 검찰이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검찰이 경찰한테 반항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별 힘을 못 썼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당시의 현 주소를 짚어볼 수 있는 좀 사건들을 좀 몇 가지 좀 추려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승만 정권 시대 때 돌아보면 가장 하나를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반민특위 해산을 꼽고 싶습니다. 네네. 그때 사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건 굉장한 염원이었고 그리고 재헌국회 때 특별법도 만들어져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이승만 정권이 계속 반민특위를 비난하는 그런 성명들을 막 발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그때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기로 그 유명한 노덕술 같은 경찰관이 반민특위 요원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꾸며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체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경찰들이 앞장서서 반민특위를 습격을 해가지고 무장해제시키고 쫓아내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그때 벌어졌었죠. 그게 한마디로 전 국민들의 염원이나 바램들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리고 경찰의 그 문정부 지금은 뭐 국정원이지만 국정원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특히 납부거부 사건들이 대량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작 사건들이 만들어지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근태 고문 사건이라든가. 그때 민청년 의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문기동이가 떠오르는. 진짜 그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래서 마치 성을 도구화해가지고 뭐 한 거다라고 해서까지 그 운동권 세력들을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50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씨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을 맡겨보니 굉장히 믿음직하게 충견 노릇을 잘한다고 하는 게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다라고 안착을 한 거죠. 이제 좀 위치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는 검찰은 한마디로 방송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꼬붕. 꼬붕입니다. 꼬붕. 뭐 중앙정보부나 경찰의 꼬붕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그래도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인정은 받는. 예. 그러니까 조금 격상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검사 박철원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검사가 무슨 역할을 그렇게 했는데? 아니죠. 실제로 박철원 그분이 했던 게 그때 당시 무소불위의 힘을 증명해 보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친일파 세력들한테 면죄부를 다 줘버렸고 지배 세력으로 그들이 등장하는 계기도 됐고 정의는 무너졌죠. 그래서 그 사건을 물론 뭐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53년도, 54년도에 이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때 당시 경찰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검사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됩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 김병로 선생님 같은 분도 그때 대법원장으로 이건 한시적이다.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을 믿을 수 없으니. 그래서 검사한테 이렇게 법률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검찰 중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없다면서요? 예, 그건 뭐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때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좀 정신 차리고 경찰 조직이 좀 정비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떼어서 경찰에 넘긴다. 이런 계획이었다라는 겁니까? 예, 원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번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박정희 정권 시대 때도 보면 그때는 이제 경찰에서 권력의 축이 중앙정법으로 왔다. 국민들이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는 이 세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넘지 말아야 될 금도의 선을 넘은 지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네. 검찰 이야기만 해도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망각의 시간을 계속 가질 경우에 정말 미래도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흑 역사를 한번 쭉 일배를 해 주신다고요?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야기가? 뭐 일제 강점기 시대야 뭐 정말 식민지 피지배국가로서의 그런 경찰의 모습이었으니까 예. 뭐 한마디로 그 정권의 주구 역할을 했던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근데 뭐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야 순사 온다 하면 어렸을 때 울음을 뚝 그쳤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경찰이 폐악거리를 많이 했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앞잡이면 경찰이 먼저 연상이 됐고 검사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그럼 이승만 정권 시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승만 정권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경찰이 압도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고 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가 그렇죠. 대표적이죠.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 조작해서 8명 사형시키고 17명은 무기징역을 받고 재판 선고된 지 불과 뭐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하고 그래서 국제형사법학회에서 사법 암흑의 날이다라고 명명까지 하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사건을 조작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검찰은 거기서 막말로 끽소리도 못하고 조연급 역할만 하고 뒤치다거리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뒤처리 전담반 아니었나요? 뒤처리 전담반.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승만 정권 때 경찰에 부역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중앙정보부에 부역하는 그런 꼴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검찰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앞서갔던 때는 아닌 거죠. 박정희 정권 때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이게 참 묘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보안대가 주축이 돼서 전두환 정권 때는 오히려 득세를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가 창립된 이래로 최초로 털리게 되지 않습니까? 보안사한테 털리죠. 예, 보안사한테 털리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걸 중앙